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새로운 계시록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신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존재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영성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류 앞에 놓인 중대한 선택들까지 정말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이 던지는 핵심 생각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특히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좀 급진적인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문제들, 또 현재 인류 문명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어쩌면 가장 좀 충격적인 주장이요. 우리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천사예요. 전 신과 하나예요. 그리고 신도 저와 하나고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 피조물, 이런 분리된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죠. 맞습니다. 이 텍스트는 오히려 일부 종교들이요, 엘리트주의나 좀 배타적인 교리를 내세우면서 신과의 분리됨이라는 환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통일된 전체다. 많은 종교가 신과의 재결합을 얘기하지만 여긴 달라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리고 영원히 분리된 적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현실은 통일인데 가르침은 분리를 강조해왔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근본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이요.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의 오랜 질문들하고도 이렇게 딱 만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통일장 이론이나 촉근 이론 이런 용어들이 언급되거든요. 이게 마치 과학이 영적인 진실을 물리학의 언어로 더듬더듬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이론들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이 정말 평생을 바쳐 찾으려고 했던 건데요. 우주에 있는 기본적인 힘 있잖아요.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거. 이걸 하나의 근본 원리 혹은 장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촉근 이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가 점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이라고 보는 거죠.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결국 이 이론들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맨 앞에서도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로 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군요. 이 텍스트는 바로 여기서 과학이랑 영성이 결국 만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과학과 영성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생명의 학문을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과학적 발견들이 쌓이면서 영성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많은 진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명의 영속성이라던가 우주와 우리의 연결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탐험가가 같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학이 영적인 진실을 증명한다.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있나요? 네, 이 자료는 과학이 곧 삶은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 또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들, 이런 걸 밝혀낼 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너희가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적인 존재라는 개념까지도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신들이라는 개념까지요? 만약 과학이 정말 이런 수준까지 간다면 인류 사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전례 없는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을 던질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 생명을 거의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찾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심지어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의 힘처럼 보이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때 인류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됐나? 아니, 애초에 우리가 신의 역할을 해야 하나? 이 질문이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들도 나오죠. 2002년 AP통신 기사를 보니까 치료 목적 복제 기술로 동물의 유전병을 처음 치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유사질병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고, 심지어 USA 투데이 기사를 인용해서 막 최고의 맛을 내는 소가 죽으면 그 세표로 똑같은 1등급 소를 복제해서 그 스테이크가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요.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예측이라는 게 놀랍네요. 그렇죠.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나 출생전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건 훨씬 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죠. 예를 들어서 태아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근육장애를 일으킬 유전자를 가졌다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럼 그 유전자를 수정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태어나게 두는 게 옳은가? 이런 질문이요. 이 텍스트는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가 그른가의 도덕적, 신학적 문제로 넘어간다고 지적해요. 기술이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사람들이 그걸 부도덕하다거나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도덕의 기준은 뭐고 자연의 섭리란 건 또 뭔지 이런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윤리적, 철학적 성찰이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내다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인류 문명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이 자료는 현재 인류 문화를 마치 유아기나 초보 단계에 비유해요. 아이들이 당장 눈앞의 사탕에만 관심 있고 나중에 이 썩는 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 문명도 즉각적인 만족,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제대로 못 본다. 이런 진단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바로 환경오염이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환경을 막 오염시키면서 거기서 살기로 선택하고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특정 음식을 계속 먹기로 결정하는 것들이요. 매일같이 이런 선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삶과 죽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한다는 거죠. 당장의 편리함이나 쾌락 뒤에 숨겨진 대가를 못 보는 유아기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계속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멸종할 것인가. 네, 생존이냐 자멸이냐. 그렇죠. 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거대한 선택이 매 순간 우리 아주 사소한 결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다고요? 그렇죠. 마치 스타트트랙에서 벌컨족들이 인사말로 live long and prosper, 그러니까 오래 살고 번영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매 순간 숨쉬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장기적으로 번영과는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 자멸적인 결과를 향하고 있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오래 살고 번영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인류가 아직 진정으로 네 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이 유아기 단계를 벗어나서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는 인류가 청소년기 문화로 성장하게 되면 그제야 단기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결과를 고려하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그때가 되어서야 아까 이야기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와 같은 더 복잡하고 심오한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이나 생명 연장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은 인류가 생존하겠다는 선택을 명확히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지금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 이런 진단입니다. 생존이냐 자멸이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존, 즉 몸의 생존에 대한 집착에 의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몸이 죽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속성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몸의 생존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고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몸의 죽음 이후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는 걸 이해한다면 몸의 생존에 대한 집착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물론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건강하게 생존하려는 노력 자체는 자연스럽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몸만이 아니라 모든 몸이 사실은 하나의 큰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몸이 하나의 몸의 일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생존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몸처럼 여긴다면요. 생존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나 개인이나 우리 집단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게 돼요. 전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존재나 환경에 해를 끼치면서 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 파괴나 자원 독점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거라고 이 텍스트는 주장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바로 이어지죠. 인류가 환경,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시스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막 분리하고 대립하면서 집단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요? 바로 그 분리의 환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타인과 그리고 자연과 근본적으로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성조차도 서로 경쟁하는 분리된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적자 생존 원칙에 따라서 나의 생존, 내 가족의 생존, 내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이 분리라는 환상이 결국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폭력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독특한데요. 네, 이 텍스트는 폭력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내추럴 본성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대신 특정 문화 속에서 학습되고 용인되어서 정상적인 노멀할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건 단지 흔하다거나 만연하다는 의미지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확히 구분해요. 마치 특정 시대, 특정 문화권에서는 노예 제도가 정상적이었지만 그게 인간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제도는 아니었던 것처럼요. 폭력이 본성이 아니라 학습된 환상이라면 왜 그렇게 만연하게 된 걸까요? 다시 한번 분리 환상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느끼고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야 한다는 깊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고통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 연결성을 못 보기 때문에, 즉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야 라고 믿기 때문에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궁극적으로 몸을 의미하게 되고 몸의 생존과 안위가 최고의 가치이자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생각이 어떻게 문화 속에 자리 잡고 현실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컨시빙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하던데요. 네, 컨시빙이라는 개념은 3단계로 설명돼요. 첫째, conceive, 잉태하다.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씨앗처럼 문화 속에 심어지는 거죠. 둘째, perceive, 인식하다. 영화, 뉴스, 게임, 심지어 역사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때로는 미화되면서 사람들이 폭력을 수용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게 돼요. 셋째, receive, 수용하다. 이렇게 인식된 생각이 개인과 사회의 행동 양식으로 굳어져서 실제 물리적인 폭력이나 구조적인 폭력의 형태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 선정적인 뉴스가 이런 컨시빙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광고주들이 이미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아니까 상품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폭력적인 이미지 역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요. 폭력을 문제 해결의 유일하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문화는 결국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고들면 신에 대한 오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신을 막 분노하고 복수하는 존재, 인간의 잘못을 일일이 따져서 벌하는 존재로 묘사해 왔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런 신의 이미지는 인간 스스로도 자신을 본질적으로 죄 많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기저하는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결국 나는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과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가치 없다는 환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개인과 사회의 온갖 기능장애와 폭력적인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에요. 폭력에 대한 깊은 통찰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폭력과 분노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구분이죠. 이 텍스트는 분노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방출하는 일종의 압력 밸브 같다고 설명해요. 오히려 분노를 잘 표현하는 것이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방식입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분노를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없이요.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나는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이고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치유와 관계의 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쌓아두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불균형과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표출된 분노는 상처만 남기지만 건강하게 표현된 분노는 오히려 진실성과 진정성을 통해서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군요. 경이롭게 표현된 화는 치유의 놀라움을 가져오며 조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분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분노는 억눌러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덮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표현된 분노를 통해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계시록 발췌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주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상당히 급진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을 요하는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통일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과학 발전이 가져올 피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현재 인류 문명이 처한 유아기적 단계와 생존의 선택 문제, 그리고 폭력의 본질과 건강한 분노 표현의 중요성까지 다뤄왔네요. 네, 이 내용들은 치상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매일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분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거대한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희망적인 제안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혼돈, 즉 분리와 대립, 폭력으로 점철된 현재 상태를 끝내지 않으면 지구에서의 삶 자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죠. 그러면서 너희의 삶을 끝내지 말고 너희의 혼돈을 끝내라 라고 촉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믿음, 예를 들어 나는 혼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다와 같은 분리나 자기 비하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변화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거대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